단 5분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범인은 월스트리트 거물도 헤지펀드 천재도 아니었죠. 부모님 집 침실에서 혼자 트레이딩하던 한 남자. 그것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평범한 청년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에 빠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사용한 방법이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사들이 이미 몇 년째 써먹던 수법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그날, 정작 처벌받은 건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 인도 펀자브 지역의 한 가난한 가정이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인공 나빈더 사라오의 부모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과 마주했죠. 어머니는 약국 조수와 또 다른 일을 동시에 해야 했고, 그럼에도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그들은 히드로 공항 근처의 작은 마을 하운슬로로 이사했고, 이곳이 바로 나빈더가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하운슬로는 평범한 중산층 동네였습니다. 화려한 페라리도 호화로운 저택도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나빈더는 이 평범한 동네에서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침실에 틀어박혀 축구를 보거나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에 몰두했거든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FIFA 게임이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을 산 이후 나빈더는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침실에 틀어박혀 게임의 모든 것을 연구했고, 결국 전 세계 상위 200명의 FIFA 플레이어가 됐죠.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상대방의 패턴을 관찰하고 그 반대로 플레이하는 거였거든요. 왼쪽 공격이 많으면 오른쪽으로 공격하고 왼쪽 수비를 강화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관찰력과 역발상이 나중에 그를 트레이딩 천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2001년 나빈더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 시작했고, 정부의 저리학자금 대출을 받아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던 그는 한 가지 일에 극도로 집중하는 능력이 있었죠. 이 능력은 나중에 그가 수백만 달러를 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그에게 트레이딩을 소개했고, 그는 곧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은행에서 잠깐 일하던 나빈더는 곧 평범한 삶이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브닝 스탠다드 신문에서 광고 하나를 발견했죠. 선물 트레이더 모집, 압박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가 돈을 잃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건 그의 거대한 목표를 위한 작은 수업료였을 뿐이었거든요. 트레이딩 회사 푸텍스의 면접은 3단계로 이뤄진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상위 1%만이 선발됐고 8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아야 했죠. 나빈더는 모든 과정을 통과했고 드디어 트레이딩 데스크에 앉게 됩니다. 런던 외곽의 푸텍스 사무실에서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시장이 닫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부모님의 낡은 폭스바겐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맥도날드에 들러 거래가 체결되길 기다리곤 했죠. 8주간의 수습 기간을 마친 후 그는 완전한 시장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차트가 아니라 레터라고 불리는 원시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레터는 특정 금융 자산에 대한 매수와 매도 주문의 전자 목록입니다. 가격 수준별로 정리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데, 여기서 각 트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입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300만 명의 플레이어 중 상위 200위였던 FIFA 고수에게 이건 그저 또 다른 게임일 뿐이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실력을 증명한 나빈더는 자신만의 워크스테이션을 받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대화 소리와 시장 변동에 흥분하는 소리가 너무 방해가 됐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고립된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고
공사장 인부들이 쓰는 귀마개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이민희 SP 선물을 거래했죠. 하루 종일 그는 화면 앞에 앉아 원시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처음엔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는 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참을성이 있었죠. 놀라운 집중력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몇 시간씩 레터만 지켜보다가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최고 입찰가를 따라가는 동안 나빈더는 습관의 미세한 변화를 찾았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면 재빨리 거래를 체결했고 몇 밀리초 만에 수천 달러를 벌었죠. 이를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그가 잘하는 분야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몇 번의 매우 위험한 거래로 큰 돈을 벌거나 위험은 낮지만 수익도 낮은 수많은 작은 거래를 하거나 모두가 후자를 선택할 때 나빈더는 큰 물고기를 원했죠. 다행히 감정 없이 거래하는 그의 방식은 큰 거래량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줬고 매일 수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곧 그는 사무실에서 신참과 베테랑 모두가 존경하는 전설이 됐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트레이더들이 익명이긴 했지만 그들에겐 습관이 있었거든요. 자세히 관찰한 나빈더는 같은 트레이더들이 10건 중 9건의 주문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시장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를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이 특정 증권에 대한 주문을 쏟아내고 곧바로 취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증권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오르거나 내리게 되고 다른 트레이더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런 스푸핑 주문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나게 컸습니다. 봇이 자동으로 레터에 주문을 넣고 있었고 일반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라 시티그룹, 게트코, 점프 트레이딩 같은 대형사들이었죠. 나빈더는 시장의 공정성보다는 자신의 수익이 이 로봇들 때문에 줄어드는 것에 좌절했습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세상은 펜티엄 컴퓨터에서 초고속 메인프레임으로 이동했고 갑자기 거래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10건 중 9건의 거래가 봇에 의해 실행됐고 이 알고리즘들은 극도로 빠른 실행 속도와 패턴 인식 능력으로 스캘핑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좋지 않았지만 특히 나빈더 같은 포인트 앤 클릭 트레이더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나빈더는 천재적인 전략을 떠올렸고 컴퓨터 공학학위가 구세주가 됐습니다. 봇을 이기기 위한 그의 계획은 자체 제작 알고리즘을 사용해 체결할 의도 없이 대량 매도 주문을 넣고 체결되기 직전에 취소하는 것이었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안토니오와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이 매도 주문 블록이 동시에 움직이도록 설계했고 현재 가격에 더 가까워지지 않아서 절대 체결되지 않았거든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수 또는 매도 쪽에 대량의 지정가 주문을 생성하면 트레이더와 알고리즘이 이 주문 유입을 인지하죠. 이 엄청난 주문이 수요와 공급을 바꿔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고 재빨리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해서 미세한 가격 차이를 이용합니다. 거래가 체결되기 직전에 자동으로 취소되고 알고리즘들은 먼지만 물어뜯게 되는 거죠. 이건 내부자 거래와 비슷한데 그가 이미 시장에서 다음에 일어날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하루에 몇천 달러를 버는 것에서 때로는 하루에 50만 달러를 벌게 됐죠. 누가 가장 큰 손실을 입었을까요? 봇들이 사방에 흩어진 대형 트레이딩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한 해만 나부의 계좌는 1,1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 이상으로 성장했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부모님조차
그가 억만장자라는 걸 몰랐죠. 2008년, 5년 후 나빈더는 은행 계좌에 300만 달러를 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카리브해의 네비스 섬에 회사를 설립하고 편리하게도 나브 사라오 밀킹 마켓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의 일은 시장을 착취하는 것이었고 사무실은 하운슬로에 있는 자신의 침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는 동안 회계사가 뒤에서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거든요. 2008년 11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고 주식이 폭락하며 사람들이 집을 잃었죠. 모두가 패닉 상태일 때 나빈더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S&P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고 나빈더는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정부가 이 은행들을 구제하면 S&P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반등할 것이었거든요. 이건 그가 감행한 가장 큰 위험이었지만 맞다면 그의 계좌 잔액은 수천만 달러 증가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브는 주문을 넣고 큰 베팅을 했죠. 정부가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 다음 주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고 그는 더 많은 주문을 넣고 거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음 2주가 끝날 무렵 가격은 19% 상승했고 나브의 계좌는 단 2주 만에 20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성장했죠. 2009년까지 퀀트와 봇이 시장을 장악했고 거의 모든 거래가 어떤 식으로든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로 스캘핑을 하고 있었고 나브 같은 데이 트레이더들은 먼지를 물어뜯고 있었죠. 나브에게 이 봇들은 부유하고 얼굴 없는 억만장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었고 그는 그들을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2010년 5월 6일 영국 총선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미 변동성이 컸고 국가는 금융위기에서 막 벗어났으며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EU가 구제금융을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브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을 먹고 침실에서 FIFA를 한 후 일어나서 노트북을 집어들었거든요. 오후 3시 20분 그는 가까워지면 취소 옵션을 활성화하고 분 만에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2,100개 계약을 넣었습니다. 이 주문들은 604번 자동으로 닫히고 다시 열렸죠. 2시간 후 그는 2억 달러 상당의 매도 주문 6개를 더 넣었고 이번엔 트레이더를 10분 동안 활성화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가 준비됐죠. 정확히 오후 2시 32분 EDT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가격은 다음 36분 동안 계속 추락했거든요. 이 시점에 10건 중 9건의 주문이 알고리즘과 퀀트에 의해 실행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한 미국 대형사가 매도 알고리즘을 사용해 41억 달러 상당의 이민희 S&P 선물을 시장에 쏟아부었죠. 나빈더의 트레이딩 알고리즘은 여전히 그의 침실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나빈더는 평화롭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알고리즘은 대형사의 HFT와는 달랐거든요. 기본적으로 최고 가격 아래에 계속 유지되는 더 큰 가짜 매도 주문을 생성해서 가격이 내려가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가격은 계속 내려갔고 1조 달러 이상이 시장에서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오후 2시 45분 EDT에 모든 게 멈췄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정지 로직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5분 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시장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시장은 36분 만에 잃었던 1조 달러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나빈더는 80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SEC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죠. 5년 동안 나빈더는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착취해왔지만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 집 침실에 살았고 여전히 근처 맥도날드에 가서 쉬었고 여전히 모페드를 타고 다녔으며 여전히 침실에서
오토 트레이더 알고리즘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었죠. 그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SEC는 2010년 플래시 크래시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변명을 내놨지만 대중은 믿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고 책임을 물을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들의 기도는 CME의 스푸핑 주문에 대해 경고한 다른 트레이더에 의해 응답됐습니다. 이 주문들을 추적하자 2010년 플래시 크래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패턴이 드러났고, 스푸핑 주문의 소유자는 바로 우리의 주인공 나빈더 사라오였죠. 2015년 4월 FBI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고, 나빈더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그를 단독으로 2010년 대규모 주식 폭락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하며 영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5분 만에 600포인트 하락한 플래시 크래시였고, 미국은 그의 인도를 요구했죠. 더 비극적인 건 보석금을 내려고 했을 때 회계사 듀퐁이 그의 돈 대부분을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6,500만 달러 중 거의 다 사라졌고, 그는 보석금조차 낼 수 없었거든요. 5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2016년 나빈더는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2020년 그는 결국 유죄를 인정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징역형 대신 1년 가택연금만 선고했죠. 판사는 그가 시장 붕괴의 주범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대형 금융사들이 이미 수년간 써온 시스템이었고, 나빈더는 그저 같은 게임을 혼자서 한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런던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후반부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급증했고, 2010년대 들어 HFT가 코스피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개인 투자자들은 종종 기관과 외국인의 알고리즘 매매에 휘둘리며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여러 차례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를 적발했지만 나빈더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아직 없었죠.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과 즉각적인 거래 정지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시장의 공정성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적 불공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규제 당국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희생양을 찾는 데만 급급할 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